아이가 이걸 공부를 했을 때 우월감에 아이가 취했다거나 반대로 급격하게 열등감에 젖어 있다거나,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이것을 아이가 반복하진 않은지,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아이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선행학습의 요소들이 굉장히 공부에 대한 정서를 망치고 있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초등식에 배우는 지식은요,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놓친 사회성 발달은 사실 놓치면 회복하기가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자기조절 능력이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데일리 어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년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하유정이고요. 최근에는 기준 있는 부모가 아이를 성장시킨다 라고 하는 신간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조기교육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혜랑 균형이 맞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아이가 아무리 인지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학교라고 하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단순하게 공부를 잘한다? 들어있는 지식이 많다? 이것만으로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이 다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 조기교육을 많이 받고 온 아이들 중에 언어를 구사를 하는데 좀 남달랐어요. 마치 텍스트에 있는 그런 문장들이 우리가 일상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는 그런 언어를 썼습니다. 구어체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이는 화용 언어를 배웠던 적이 없던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래 아이들이라면 또래 아이들이 쓰는 그런 언어 체계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쓰는 말을 아이가 직접 써보고 배워보고 활용해봤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조기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누구랑 주로 의사소통을 합니까? 어른이죠. 어른인 누군가가 아이를 교수를 하잖아요. 그때 쓰는 언어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어른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어른은 좀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라고 말해도 어라고 알아듣기도 하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어른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가 또 아이들이랑 또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체계 안에서의 언어는 배웠을지언정 또래와의 관계에서 쓰는 그런 일상어는 아이가 좀 서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 쟤는 말투가 왜 저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일상의 대부분이 공부가 위주다 보니까 대화를 할 때도 공부 이야기 많이 하겠죠. 내가 이번 어학원에서 무슨 어워드를 쟁취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스피치 대회에서 나가서 막 했던 것을 아이들 앞에서 자랑을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와 할 것 같나요? 하는 아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난 척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약간의 그 파생되어 나오는 부작용을 은근 관찰하기도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상당 부분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사회성이나 공감 능력은 적정 시기가 있거든요. 아이가 이제 딱 배워서 그거를 활용하고 몸에 습득하는 그런 적정 시기가 어린 시기예요. 이 초등 시기까지. 그런데 이런 사람과 부대끼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감 능력, 사회성 같은 것은 근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계속 해봐야지 느는 건데 그런 기회를 아이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면 그 근력 약하겠죠. 뭔가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한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애들은 장난감도 뺏겨도 보고 빼앗아도 보고 그리고 협상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뭔가 거기서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다른 친구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아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충분히 많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교실은 지식을 막 뽐내는 그런 경연장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런 권력을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딱 몰아준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분명한 건 공부를 잘하면요,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잘하는 아이들 선망하죠.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성,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는 능력,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내가 도와줄게 막 손잡아주는 그런 능력, 다른 친구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내가 빌려줄까?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게 받쳐주지 않으면 공부를 잘한다? 이것만으로는 누군가가 나는 저 아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겠죠. 단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사회성에 받쳐준다, 충분히 친구들이랑 잘 지낸다, 이런 게 받쳐주고 있을 때 공부를 잘한다는 능력은 분명 인센티브는 있기는 있어요.
이 초등식에 배우는 지식은요,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놓친 사회성 발달은 사실 놓치면 회복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눈치라든지 또는 배려라든지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눈치라고 하면 뭔가 분위기를 읽고 분위기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책으로 배울 수 없는 눈치입니다. 이거는 많이 부대껴 봐야지 알겠지요. 그리고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지탱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죠. 뭔가 내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내 것을 양보하기도 하고, 뭔가 같이 쓰는 물건에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다림도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싶은 것, 차지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기 조절 능력인 거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너무 귀한 아이다 보니까 아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눈치껏 보고 즉각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는 20명이 넘는 아이들 사이에서 한 명의 교사가 즉각 아이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그랬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인데, 특정 아이들은 불같이 화를 내는 애들도 있어요. 나부터 왜 안 시켜줘요? 내 거 먼저 들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조절 능력이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요?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께 스스로 이렇게 반추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 아이가 학습의 요소들, 이런 거를 제공했을 때 즐거워하는가? 너무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가? 이런 것들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아이가 걱정하지 않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확보가 되는가? 만약에 그런 놀이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은 채로 공부에 올인해야 된다? 이거는 요소가 좀 많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쉼의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만큼 공부의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능률이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맞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아이가 이걸 공부를 했을 때 뭔가 내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에 아이가 취했다거나, 반대로 급격하게 나는 이걸 했더니 난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열등감에 젖어 있다거나,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이것을 아이가 반복하진 않은지,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아이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선행학습의 요소들이 굉장히 공부에 대한 정서를 망치고 있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기교육, 선행학습,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공부는 늦게 해도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아이가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나면 뒤에는 속도가 확 붙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생활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마음의 힘을 기르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챙겨주시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죠.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느낀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만약에 힘들 때 나를 가장 먼저 위로해주고 토닥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타인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서 찾는 그런 스스로의 위안감을 본인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자기 연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마음들,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대한 그런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사회성, 그리고 본인에게 닥쳐온 각종 시련에 요것쯤이 하고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맷집이잖아요. 그런 마음의 맷집이 잘 키워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키워주시는 것이 가장 1순위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어떻겠어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기 물건 잘 챙기고, 어른들께 당연히 해야 되는 예의 지키고, 인사 잘하고, 식사 예절 지키고, 도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런 기본들이 형성이 되지 않은 채로 단순하게 텍스트를 보고 읽고 쓰고 외우고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이들이요, 뭔가 거창한 체험학습, 해외여행 이런 거 해야지 아이에게 어깨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엄마인가 부모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 막 자랑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결국은 크게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남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비밀 대화를 하세요. 아이랑 한밤중에 이제 이불 속에서 자기 전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서로 비밀을 주고받는 것, 그 비밀을 주고받는 것들은 뭐예요? 이 둘만의 아는 비밀이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끈끈한 유대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모와 아이 이런 단순한 그런 양육자, 피양육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매일같이 뭐 하루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가진다면 그게 아이에게는 나는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 우리 집이야, 우리 부모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쩌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사춘기가 되고 아이가 이제 커갈수록 말문을 닫습니다. 비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말로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자양분이 없었다면 뜬금없이 비밀을 터놓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부모님과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이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진짜 아이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밤이 된 엄마 있잖아 오늘 하면서 이야기를 나이가 들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어쩌면 뭐 해외여행을 가고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더 큰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호라고 하면 그냥 달라짐입니다. 아이가 어제랑 다르네? 그동안에 아이가 봐왔던 모습이랑 다르네?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체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잠을 많이 자던 애가 덜 잔다는 것, 아니면 많이 자는 것, 적게 먹고 또는 많이 먹고 이런 굉장히 일상의 변화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학교 잘 가던 아이가 뜬금없이 뭐 학교 가기 싫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늦장을 부린다거나 뜬금없이 하지 않던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다거나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기존의 아이랑 달라진 모습을 발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습관이 변한다든지 몸의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아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턴들이 달라지는 양상을 살펴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려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평소랑 좀 다르네?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관찰하는 부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보통 아이가 무리에 끼어서 잘 놀고 있던 아이가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빈도수가 좀 늘었네, 혼자서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아졌네, 아니면 혼자 다니네, 점심시간에 왜 교실에 혼자 앉아있지? 이런 모습을 우리 선생님들이 발견한다면 주변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죠. 갈등 요소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과장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가끔 있어요. 과장되게 평소에 하지 않는 큰 목소리를 낸다거나 선생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과장된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아이들의 이목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특이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도 사실은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요소이기도 하죠. 단순하게 조용히 있다고 해서 그것만 문제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해결사의 면모를 딱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우리 아이에게 꼭 해줘야 되는 일련의 그 말 패턴들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용입니다. 그랬구나, 너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한번 수용해 주시는 것.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이 속상했겠네, 공감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너가 힘들었을 텐데 이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힘든 말 엄마한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꼭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이요, 아이에게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 사실 아이들은요, 엄마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잘 들어주고 그랬구나 토닥토닥 해주는 것, 이것을 단순하게 바랬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한 발짝 나서서 어쩌면 그런 공감적인 그런 반응 없이 누가 그랬어, 당장 엄마가 연락해야 되겠다, 엄마가 해결해 줄게, 내일 당장 학교에 전화할게, 이거를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일만 더 커진대요. 엄마 아빠한테 위로받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 사건이 더 커지면 어떻게 수습 어떻게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위로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그런 말들이 오히려 좀 상처가 되거나 불씨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은 야 너도 싸워, 너도 가서 한마디 해, 이렇게 뭔가 공격성에 대해서 똑같은 공격성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방법을 공격성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 나약한 존재라고 스스로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말은 좀 곤란하다는 것. 그 다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위로한다는 생각으로 너 걔보다 공부 잘하잖아, 너 걔보다 예쁘잖아, 너 걔보다 키도 크잖아 하면서 상처 준 아이에 비해서 비교해서 내 아이가 더 잘났다라는 그런 말은 그 자존감의 근원을 비교로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해요. 누군가랑 비교하는 그런 말로써 굳이 위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뭐 이런 말도 있죠. 신경 쓰지 마, 다 그런 거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다 커,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힘든 그런 감정을 아이는 이해받고 싶었는데 별것 아니래, 이해받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속마음을 아이는 더 이상은 털어놓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말도 있어요. 너가 분명 잘못한 것도 있을 텐데 너는 그럼 뭘 잘못했어? 친구만 잘못한 건 아닐 수 있잖아. 이렇게 아이의 잘못을 더 들춰내려고 하는 것, 이거는 내 아이에게 한 번 더 그 비수를 꼽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부모님은 뭔가 객관적인 눈으로 이 아이는 이렇게 잘못했고 너는 이걸 잘못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꺼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내 편은 아니구나 엄마가,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해결사가 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가 겪어야 되는 인간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있는 그런 곳에서는 아이들이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아이가 겪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가 분절해서 단어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문제를 딱 겪고 나면 해결책을 아이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해결책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런 해결의 모습을 부모님이 대신 해준다? 그러면 아이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스스로 한번 해볼 기회를 당연히 잃게 되겠죠. 잃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길러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더 상황이 나빠졌어,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더 효과적으로 해결됐네, 친구랑 이렇게 했더니 협상이 잘 됐어,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야지 문제 해결 능력으로 가는데, 아이는 문제만 겪게 되고 해결해보고 능력으로 이어가는 그런 일련의 패턴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굳이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아이 앞에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잖아요.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야기거리들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하더라,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아이의 문제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해결을 나서서 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신 뒤에서 작전을 짜는 그런 코치의 역할은 해주셔도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 감사 표현하고 이런 일련의 그런 감정을 다루는 시간은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어쩌면 아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했을 때 그걸 오롯이 받아주는 그런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일부는 해주셔야 되겠죠. 그거 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상황극을 설정하셔서 직접 말해보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직접 말해보고 나면 다음번에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 연습한 대로 아이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본 경험이 없으면요, 아이들은 말 꺼내기 어렵거든요. 그런 시간을 충분히 한번 가져주시는 것, 연습시키는 것 충분히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실이라고 하는 사회는 어쩌면 크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많은 관계들이 엮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시켜 주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앞에 나서지 않더라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의 노고가 조금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의 장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피곤하긴 하지만 저희 집을 오픈을 좀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방문하게끔 했어요. 그냥 하나의 집이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 저 아이 요 아이 막 어떤 날은 막 10명도 오고요. 그렇게 펼쳐놓는 이유가 제 아이가 친구들이랑 어떻게 또래 아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관찰할 수 있죠. 관찰하고 나면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없는 공간에서 지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은 서로 간에 그런 관계 안에서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거 진짜 좋은 방법이고요. 나는 우리 집은 문 열기 싫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세요. 키즈 카페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곳에 아이를 넣어놓고 내 아이가 또래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아이가 좀 서툰 부분은 무엇인지 관찰하고 아이에게 좀 도움을 주시는 것이 진짜 좋은 훈련입니다. 저는 그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 부모님과의 돈독한 소통 관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학교와 아이와 부모가 삼각형을 이루는 진짜 튼튼한 교육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에 요구할 것들, 뭔가 궁금한 것들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흥분해서 따지거나 민원을 넣거나 이런 프레임 안에 내 언어를 넣어가지고 전달하기보다는 상의한다, 선생님이랑 의논할 요소가 있다, 이런 프레임 안에다가 말을 딱 넣는다면 똑같은 말이라도 전달의 방법이 좀 달라져요. 선생님 왜 이러셨어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의논이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교사와 부모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난이나 항의 아닌 정보 공유를 같이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접근 같은 경우는 교사를 또는 학교를 굉장히 어려운 적이나 벽 높은 곳으로 본다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다라고 보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면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받은 교사 입장에서는 나를 같은 협력자로 보시구나, 아이를 좀 잘 키우기 위해서 뭔가 오해를 풀고 같이 이제 협력하는 과정으로 우리 부모님이 여기고 계시구나,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거든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요, 관계가 괜찮아야 됩니다. 아이가 이제 정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의 내면이 단단한 것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주변과의 관계가 큰 무리 없이 좀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제한된 시간 안에 내 아이가 다른 아이랑 잘 소통할 수 있고 끈끈하게 무리 없이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는 정서적인 기반을 먼저 마련해 주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조금 더 당부드립니다.